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우리 1단원 교과서 기준으로 10쪽부터 해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 특히 네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 사회 환경을 한번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죠. 세계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단원에서는 인간과 사회,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어떠했는지,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네, 잘 보셨죠? 그러면 오늘 배울 단원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보시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사례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 교과서 10쪽에 보면 생활 속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4명의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왼쪽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먼저 시간적 관점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공간적 관점으로 보고 있죠.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한 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잠시만요.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기후변화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4가지의 관점으로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각기 다른 분석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 공익광고 포스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보고 포스터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책에다가 포스터에 담긴 의미와 포스터의 제목도 한번 여러분의 상상대로 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붙여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선생님이 생각한 포스터의 의미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 포스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포스터의 제목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지구가 더워지면 우리 집은 바닷속으로, 두 번째,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끔찍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활터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포스터의 의미와 제목을 다 붙여보셨죠? 그러면 우리 11쪽에 있는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잡한 사회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단순한 또는 파편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과거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적인 관점이 크게는 필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분야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 이러한 네 가지의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각각 관점이 갖고 있는 의미와 특징을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간적 관점의 의미를 볼 텐데, 자, 시간적 관점은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맥락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간적 관점의 특징으로는 오늘날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 토대를 알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즉, 과거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거죠. 자, 과거에 벌어진 현상 또는 사건이 현재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현재의 현상과 사건을 과거라는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거죠. 두 번째,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과거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이 이유는 뭐냐? 바로 미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책 11쪽에 보면 스포츠 속의 사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이 흰색 선수, 선생님이 축구를 좋아해서 이 경기를 본 기억이 나는데, 흰색은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여기 지방에 속해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 구단이고요. 라모스라는 선수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이 선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축구단이죠. 거기에 푸욕이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둘이 라이벌 팀인데 이 푸욕이라는 선수하고 라모스라는 선수는 또 똑같이 스페인 선수여서 같은 국가대표, 오랫동안 같이 국가대표를 한 선수예요. 자, 세계 여러 축구 경기가 라이벌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뜨겁다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라이벌전이 바로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단순히 이 두 팀이 어떤 실력이 좋아서 라이벌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시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자, 1936년 에스파냐, 여기죠, 에스파냐에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인민전선 정부가 수립되었대요. 그런데 이 인민전선 정부가 교회 특권을 박탈하고 토지개혁 등을 추진하려고 하자 카톨릭 교회, 지주, 군부의 지원을 받은 이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인민전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결국엔 독재 정부, 파시즘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대요. 결국 1939년 프랑코 장군 측의 승리로 내전이 끝났고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하였던 카탈루냐 지방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에스파냐 내전은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조지 오웰의 카탈루냐 창가 등과 같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하였던 카탈루냐 지방, 바로 이쪽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요 초록색 부분이 카탈루냐 지방이고, 이 카탈루냐 지방은 지금까지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 본토인 이 수도죠,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전쟁보다도 더 심한 그런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인 공간적 관점을 보시면, 자, 공간적 관점의 의미란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을 위치
장소, 분포, 유형, 형성 과정, 이동, 네트워크 등 공간적 맥락에서 설명하라는 시각인데요. 이러한 공간적 관점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한 지역의 특성, 그리고 여러 지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즉, 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둘 이상 여러 지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 각 지역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이에 따른 지역 반응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관점이 바로 공간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간적 관점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도록 하시죠. 우리나라 남단 끝에 위치한 제주도. 화산섬으로도 유명한 제주도는 바람과 돌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과 돌로 된 섬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돌담을 따라 길이 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돌담길로 이어진 길을 올레라고 합니다. 제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돌담. 밭의 경계도 돌로 쌓은 담으로 만들었고 이를 밭담이라고 합니다. 경작지의 소유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 지형적 특성상, 그리고 우마 등 가축들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제주 해안가에서 눈에 띄는 담이 있으니 원담이라 불리는 갯담어로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이용하여 고기를 담 안에 가두어 놓고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자연 환경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마을의 입구에 돌로 쌓은 탑이 보이죠? 바로 방사탑입니다. 돌을 쌓음으로써 부정과 악의 출입을 막아 마을을 평안하게 하고자 했던 신앙물입니다. 또한 영혼을 보호하려는 미신적인 의미와 함께 가축으로부터의 보호,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돌담 안에 무덤을 쌓았는데요. 이를 산담이라고 합니다. 돌담으로 이어진 길 올레를 지나니 제주 전통 초가집이 보입니다. 제주 초가는 기후 조건에 따라 자연에 순응하면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제주 초가의 특징은 건물의 배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거리와 밭거리로 나뉘는데 안거리는 부모가, 밭거리는 자식 내외가 살았습니다. 각 채마다 부엌을 따로 두고 생산 소비 경제를 각각 영위하며 살았던 점이 특징입니다. 독립적인 공간이라도 안거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일입니다. 내부 공간인 상방과 외부 공간인 마당 사이에 놓이는 공간을 난간이라고 합니다. 외부 공간과는 개방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과는 연속되어 있습니다. 살림채 중심에 위치한 마루방으로 집 전체 해기자 개방적인 공간, 상방입니다. 여기는 안거리 뒤에 위치한 안뒤입니다. 뒷벽 한쪽 끝에 담을 쌓아 마당에서 직접 출입하지 않도록 만든 폐쇄적인 공간인데 상방에 있는 뒷문이나 정지를 통해 출입하였습니다. 낮은 담으로 둘러쳐 만들어진 별도의 공간, 우영입니다. 이곳에서 채소를 길러 먹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정지, 즉 부엌에 아궁이가 있지 않고 불을 때는 굴목이라는 아궁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솥동, 말동 말린 것을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주 초가는 돌을 이용해 기둥을 세우고
억새나 갈대 등의 식물을 이용해 지붕 재료로 사용합니다. 제주도의 초가는 바람과 싸우면서 살아온 제주인의 삶 그 자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주의 기와집을 살펴볼까요? 제주에서 와가는 많지 않은데 기와가 비바람에 약하다는 약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와 틈에 흰색의 회몰탈로 접착시켜 와가 지붕에는 흰색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제주도 특징을 잘 보여주는 초가와 와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보존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이고. 자, 영상이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요게 그냥 넘어갔네요. 자, 이 영상은 제주도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공간적인 환경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은 선생님이 또 다음 등교하는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보충 자료는 우리 12쪽에 나와 있는 공간적 관점에서 본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한번 비교해 놓은 건데요. 자, 네덜란드의 자연환경 보시면 네덜란드에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둑이나 벽을 쌓고 바닷물을 둑 밖으로 퍼내기 위해 큰 날개를 단 풍차를 세운다. 이런 공간적인 특징 때문에 이러한 건축들 또는 생활 양식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 신발 보시면 네덜란드는 기후가 습해서 질퍽질퍽한 길이 많대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주로 남학신처럼 생긴 클로그를 신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간이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어서 각기 다른 생활 양식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을 볼 텐데요. 사회적 관점의 의미는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사회 제도란 어떤 뜻이 있느냐? 아이고, 포인트도 사라졌네요. 선생님이 아까 잘못 눌렀나봐요. 포인트가 사라졌네. 자, 사회제도 볼게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화된 절차. 그렇죠. 절차, 제도가, 절차가 곧 제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사회 구조는 무엇이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인 총체를 우리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제도는 절차, 구조는 조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회 제도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동시에, 즉, 사회 구조라는 어떤 조직이 있었을 때 그 조직 안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제도가 핵심적 요소다.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회제도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의 특징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자, 여러분들 교육제도 한번 보실까요? 교육제도. 자, 제도는 하나의 절차. 그렇죠? 그리고 이 절차로서 제도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인 동시에 그 절차나 제도가 곧 구조. 라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교육제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교육제도란 각자의 교육적 욕구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절차죠. 그러면 요 교육제도라는 건 사회를 구조하는 형성하는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로서의 절차인 동시에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어떤 조직적인 총체 의 모습도 띠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란 하나의 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사회 구조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관점의 특징으로는 개인이 속한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위를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사회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나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현상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은어 문화 한번 볼 텐데요.
자, 왼쪽에 있는 남성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보시면 청소년의 은어 사용은 정보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은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어 사용으로 저속한 언어 습관이 몸에 배거나 세대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은어의 부정적인 면을 더 보여주고 있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나 가족 내 부모와의 가치관 갈등 등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은어 사용이 이러한 사회 제도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은어 문화는 그리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은어 문화가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를 통해서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와의 연관성 속에서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그 원인이나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남성과 여성 모두 다 은어 문화를 하나의 사회 구조로 지금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왼쪽에 있는 남성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반면에 여성은 긍정적인 면을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을 보실 텐데요. 자, 윤리적 관점의 의미란 인간의 욕구와 내면의 양심을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 어떤 규범을 적용할지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도덕적 가치 판단, 우리 가치 판단은 좋다, 싫다 또는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 사실 판단은 진실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처럼 이 윤리적 관점의 특징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욕구에 기초한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보시면 사회 제도나 구조의 변화 또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서 이 욕구에 기초한 윤리적 관점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사람의 어떤 기대 수명이 상당히 짧았던 그런 먼 과거,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죠. 그쵸? 크게 손가락 받을 짓이나 나쁜 짓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었죠? 그렇죠. 인구를 많게 해서 대를 이어서 부자인 어떤 가정 또는 부국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어때요? 이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민법상으로 일부 일처제만 지금 허용하고 있죠. 자, 이처럼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부자인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이 이러한 욕구에 기초한 윤리적 관점은 시대, 사회, 이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가변성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 양심에 기초한 윤리적 관점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양심에 기초한 이런 윤리적인 하나의 규범은 시간, 공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규범이 달라지나요? 가변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먼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동료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라는 이런 보편적인 규범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바로 이것이 양심에 기초한 윤리적 관점의 특징.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4쪽을 한번 보시면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윤리적 쟁점, 돌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는 매우 편리해요. 매우 편리한데 여기에서 매우 심각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쟁점을 꺼집어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표적 자동차 회사들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매우 돌발적인 상황에서 운전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 B, C와 같이 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여러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A에서는 차량 탑승자와 다수의 보행자, B에서는 차량 탑승자와 한 명의 보행자, C에서는 한 명의 보행자와 다수의 보행자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윤리적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신문기사, 2016년 6월 1일 신문기사인데, 이 문제는 여전히 지금 2021년 현재에도 고민이 되고 많은 기술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죠. 자, A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 탑승자를 보호할지 아니면 다수의 보행자를 보호할지, B 상황에서는 차량 탑승자하고 한 명의 보행자가 있을 때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 될지, C에서는 한 명의 보행자와 다수의 보행자, 한 명을 치고 나머지는 살리는 게 옳은지, 자, 이러한 선택의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까지도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B, C 각각의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보호하는 게 옳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영상을 보면 좋을 텐데 지금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뭘 잘못 방금 무인 자동차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무인차 사실상 완성 단계로 정교하면 시간이 되면 새롭게 한번 대두되는 건 보도록 하시죠. 윤리적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돌발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를 살릴 거냐 아니면 보행자를 살릴 거냐 하는 딜레마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공위성의 레이더와 차량의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주행하는 구글의 무인 자동차입니다. 구글은 2017년 상용화를 선언했습니다. 아우디의 무인 자동차는 시속 24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최고급 승용차의 대명사인 벤츠사도 S클래스 무인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Cars will turn into mobile homes in the very best sense of the word. They will be exclusive cocoons on wheels. 무인 자동차는 사실 놀라운 기술은 아닙니다. 항공기와 선박에서는 이미 자동 항법 장치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도로의 경우 하늘이나 바다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논문을 통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인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할까? 보행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벽 쪽으로 꺾어 차 주인을 희생할 것인가? 이런 윤리적 문제 해결에 무인 자동차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리 전문가를 채용한 회사도 있습니다. Where does the car go? What do you do? So those are the type of things that we're working on. Even things like we're engaging ethicists. 상황에 따라 주인을 먼저 희생시킬 수 있는 차에 탈 용기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있을지 자동차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었던 질문에 어떤 예시 답안, 선생님이 생각한 예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에 적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누구를 보호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 말고도 또 다른 윤리적 쟁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한번 써봤는데요. 작성을 해봤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오류로 사고를 낸 경우와 인간이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은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 논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내장된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한 탑승자와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 중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에
확인 학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엘클라시코가 인기 있는 이유를 시대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 속하죠? 그렇죠. 바로 시간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땡땡은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와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자, 요 2번의 빈칸에는 괄호에는 그렇죠. 사회적 관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X표 해보자. 복잡한 현대사회 현상을 하나의 관점만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합적 관점이라고 한다? 아니죠. 복잡한 현대사회 현상을 여러 관점, 특히 우리가 앞서 봤던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합적 관점이라고 했죠. 두 번째, 공간적 관점에서는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맞나요? 맞죠. 그렇죠. 아까 네덜란드의 예를 살펴봤죠. 세 번째, 인간의 욕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규범이 달라지기도 한다. 자, 욕구라는 거는 시간,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성, 불변이 아니라 가변성을 갖고 있다. 윤리적 관점. 맞죠. 그렇죠. 다들 잘 이해하셨죠? 자, 이번 시간 우리 14쪽까지 보면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들을 통합적 관점으로 한번 직접 사회 문제를 탐구해보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